안녕하세요, 레조노트입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은 한 단어로 말해본다면 무엇일까요? 제게 첫사랑은 진눈깨비 같아요. 비라 부르기엔 포근하고 눈이라 부르기엔 쓸쓸하니까요. 이번 영상에선 고등학교 시절 17살부터 23까지 약 7년간 저의 마음을 아릿하게 적셔왔던 첫사랑이자 짝사랑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분명 좋은 결말도 아니었고 제 가장 친한 친구 한 명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럼에도 제 삶과 지금의 모습에 정말 큰 조각이 되어준 소중한 경험이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봤어요. 이야기의 순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브리 영화 바다가 들린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제 오랜 첫사랑 이야기를 지나 이 경험들에서 피어났던 생각들을 차례로 풀어볼까 해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따라와 주신다면 아직 잊지 못했거나 아프기만 했던, 또는 그저 한켠에 묻어놓고 잊고 지내던 첫사랑을 보다 의젓하고 단단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초연함을 얻어가실 수 있을 테니 아무쪼록 편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다가 들린다는 주인공 타쿠와 그의 친구 마츠노, 여주인공 리카코, 세 등장인물 간의 미묘하고 미숙한 청춘과 사랑의 기억들을 이야기하는 영화예요. 일본의 고치라는 시골 바닷가 마을에 리카코가 도쿄에서 전학 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는 시작돼요. 타쿠와 마츠노는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에서 지냈고 성향이 워낙 정반대였지만 나름 서로를 친한 친구로 여기면서 잘 지내는 그런 사이였어요. 타쿠는 자유분방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하는 것에 거침이 없었고, 반면에 마츠노는 그에 비해 어른스러운 학생이었죠. 차분하고 인내심도 있고, 리카코는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정말 다재다능하고 예쁜 여학생이에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모두가 마음에 품고 있지만 선뜻 다가가기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인물이죠. 마츠노는 그런 리카코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지만 그녀의 상황과 마음을 고려하면서 성숙하게 다가갈 기회를 기다리고, 반면에 타쿠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의 생각으로 편하게 리카코를 대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리카코는 자신에게 쩔쩔매는 다른 남학생들보다 타쿠를 편하게 여기게 되고 둘만의 추억이라 할 수 있는 사건들도 이어지게 돼요. 그럼에도 미숙했던 타쿠는 그런 과정들 사이에 리카코에게 실수들을 하게 되고 또 상처를 주게 되죠. 그렇게 어긋나버린 둘의 관계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좁혀지지 못한 채 모두는 어른이 되어버려요. 대학을 진학해 시간이 흐르고 오랜만에 고향인 고치에서 동창회가 열리는데 타쿠와 다른 친구들은 참석했지만 리카코는 왜인지 보이지 않죠. 자리는 깊어지고 늦은 밤 마을의 명소였던 고치성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역시 난 그 애를 좋아했던 거야 하는 타쿠의 독백으로 비로소 영화 결말부가 되어서야 타쿠와 리카코 사이에 사랑이 있었음을 비추면서 마무리돼요. 이제 제 첫사랑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챕터명이 스피노프인 이유는 앞선 바다가 들린다의 스피노프, 주인공 타쿠가 아닌 마츠노가 리카코와 이어진 세계관 같은 느낌이어서 그렇게 지어봤고요. 일단 타쿠에게 마츠노가 있었다면 제겐 제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가명이고요. 그리고 리카코 역은 소희라고 할게요. 저와 제호도 중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였고 영화 흐름처럼 같은 고등학교에 와서 비로소 더 가까워진 그런 사이였어요. 그리고 정말 영화 내용처럼 저와 제호 사이에 리카코, 소희가 나타난 거죠. 저는 타쿠처럼 미숙하고 자유분방한 캐릭터였고 제호는 마츠노처럼 어른스럽고 차분한 친구였어요. 소희도 리카코처럼 모두가 남몰래 좋아하는 모두의 첫사랑 같은 멋진 친구였고요. 고등학교 1학년 17살에 제호와 소희, 저까지 셋이 같은 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야간 자율학습, 야자도 종종 같이 하게 되었고요. 전 타쿠와 똑같이 별 생각이 없었어요. 딱히 좋아한다거나 하는 마음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소희도 절 편하게 생각해 주었는지 야자가 끝나면 함께 시원한 밤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귀가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풋풋한 마음들도 조금씩 피어났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저는 제호가 소희에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저도 소희에게 마음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더욱이 그럴 법도 한 게 이 소희라는 친구도 영화 속에서 도쿄로 돌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했던 리카코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입시를 잘 마친다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던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러던 중에 서로를 엇갈리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죠. 미숙했던 제가 어느 날 소희랑 문자를 주고받다가 요즘 좀 마음에 자꾸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너인 것 같다, 이런 식의 고백도 아니고 뭣도 아닌 괴상한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돌아보면 저도 그 당시 소희에 대한 제 마음을 확신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모호한 감정을 그저 털어놓았던 것 같은데, 이게 소희 입장에선 편하게 지내던 남자애가 대뜸 고백 공격을 해버린 거니까 부담이 되었겠죠. 그날 이후로 정말 서서히 멀어졌던 것 같아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리고 그 빈자리엔 이제 제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제호는 어리숙했던 저와는 다르게 어른스러운 친구였으니까
소희의 그 목표와 마음을 존중하면서 부담 주지 않는 선을 유지하고 곁을 지킨 거예요. 무려 졸업하는 날까지요. 그러는 동안에도 저는 딱히 재호에게 질투하거나 소희에 대한 마음이 깊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딱히 없었거든요. 오히려 조금 응원했던 것 같고, 그렇게 셋은 20살이 되고 각자 대학교에 진학하게 돼요. 재호와 소희는 결국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정식적으로 교제하게 되었고요. 문제는 그 시점부터 제 마음속에서 소희라는 사람이 점점 커져만 가고 그 늦은 밤들의 설렘을 떠올리면서 비로소 내가 그 애를 좋아했던 거고 나의 미숙함으로 틀어져 버린 거였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나던 거였죠. 반면 재호와 소희의 상황도 기류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교제하게 된 둘은 많이 다투고 갈등이 많았던 거죠. 오히려 그 인내의 시간들이 서로에 대한 환상과 기대감을 너무 키웠던 것 같고요. 소희와 다투고 와서 제게 고민을 털어놓는 재호를 위로해주면서도 제 속은 썩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루지 못한 사랑을 어른스러운 기다림으로 쟁취한 재호는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였으니까. 수차례의 다툼과 고민 상담들이 지나가다가 결국 재호와 소희는 헤어지게 돼요. 기다림이 길었던 것에 비해 만남은 오히려 굉장히 짧았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재호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 정착하고 저도 나름대로 또 다른 사랑을 만나고 하면서 둘의 마음속에서 소희라는 사람은 지워지는 듯 했죠. 그렇게 21가 되었을 즈음이었어요. 재호는 새로 만난 그 친구와 열띤 사랑을 이어가고 있고 저는 모종의 이유로 이별하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였어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소희 이후로 만났던 사람들에게 제가 소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소희였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에게 되게 무례한 거였죠. 아무튼 그 시점에 저는 제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제가 소희를 좋아했고 또 계속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했던 거죠. 그래야만 제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21살 7월 여름에 재호를 포함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풀빌라로 남자들끼리 놀러가게 되었어요. 물놀이도 하고 술도 잔뜩 마시고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밤이 늦어져서 대부분은 다 취기와 피로에 골아 떨어지고 저는 잠도 안 오고 해서 나가서 맥주라도 한잔 해야겠다 싶었죠. 근데 마침 재호가 깨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밖으로 나와서 수영장에 발 담그고 컵에 맥주 따라서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했죠. 꽤 오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소희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재호도 정말 좋아했고 또 노력했지만 틀어지게 된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만나고 있는 새로운 사랑에 다시금 집중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난 사실 소희를 계속 좋아해왔던 것 같다. 어쩌면 재훈이가 소희의 곁을 지키던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좋아하고 있다. 그래서 난 솔직히 네가 소희와 다툰 뒤에 내게 그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를 나눌 때 마음이 정말 좋지 못했다. 그렇게 저질러 버린 거죠. 재호도 적잖이 놀란 기색이었고 그럼에도 이 친구가 참 멋졌던 게 당혹감을 거두고는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너의 마음이 그렇다면 다시 소희에게 연락해봐라. 너도 미숙했듯이 나도 미숙했던 면이 있어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의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니까 너도 네 마음에 솔직해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 힘들었던 네 마음 몰라줘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그 후로 2년 정도를 꾸준히 연락을 시도했어요. 과거의 미숙함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정말 부담되지 않게 노력했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매번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어쩌면 제 연락이나 저와 재호와의 관계,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래도 소희에겐 큰 부담이었겠죠. 그렇게 연락하고 무산되고를 수도 없이 반복하다가 문득 이젠 그만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지금도 나는 내 마음만 앞세운 채 소희를 불편하게만 만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조금 접고 마침 군 입대를 하게 됐죠. 훈련소에서의 어느 날 정신없이 훈련을 마치고 잠에 들었는데 꿈에 소희가 나온 거예요. 저는 소희를 고등학교 이후로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기억하는 교실 배경, 교복 차림 그런 모습의 소희였고 책상에 엎드려선 뭔가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 손에는 담요가 하나 들려 있었는데 다가가서 건네주려다가 제 미숙함으로 멀어졌던 과거와 스스로도 접고 펴고 반복하며 꾸깃해진 마음, 용기를 냈지만 매번 부담만 남기면서 흩어져 버렸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발이 멈추더라고요. 그렇게 잠에서 깨고 상체만 일으킨 채 멍하니 앉아있는데 당시 친해졌던 옆자리 형이 일어나서 왜 안 자고 있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동기들 깨지 않게 속삭임으로 오랜 이야기를 다 해줬죠. 마지막에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왔던 말이 난 이제 소희와 대화하는 내 모습이 더 이상 그려지질 않아 였어요. 꿈에서마저 담요를 들고 어쩔 줄 모른 채 멈춰있던 제 모습이 이제는 정말 그 사람과 어떤 말, 어떤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없음을 스스로 자각하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제 7년간의 첫사랑이자 짝사랑은 끝나게 돼요. 아네모이야,
지나온 적 없는 시절에 대한 향수를 뜻하는 단어라고 해요. 이 단어가 바다가 들린다라는 영화와 제 첫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의 버블시대, 시티팝 문화에서 느껴지는 향수는 사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의 낭만이잖아요. 그런 배경 아래 그려진 바다가 들린다도 같은 이유로 아네모이아를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제 첫사랑 또한 이어지지 못했던, 제가 이룬 적 없었던 사랑에 대한 향수, 일종의 아네모이아였던 것 같아요. 하나의 예시로 최근에도 1990년대 아날로그적인 분위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20세기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를 경험했고 실제로도 굉장히 그 정감 있는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과연 내가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행복할까? 스마트폰도 없고 친구를 만나려면 집 앞까지 찾아가서 누구야 놀자 하고 불러야 하고 환상에 가려진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오히려 그 시대를 떠나왔기 때문에 미화되고 낭만이란 살이 붙여져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나온 첫사랑도 사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분명히 똑같이 미숙하고 미련한 선택들을 했을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런 선택들이 풋풋한 환상에 가려진 부끄러움들이 오랜 그리움과 애틋함을 만들어내는 요소였던 거죠. 이 지점이 분기점이었어요. 가진 적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 환상, 아네모이아에 취한 채로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고 계속 그리워만 할 것인가, 또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이었음을 자각하고 나의 오늘들에 집중할 것인가. 돌아보면 내가 그토록 애타게 사랑했던 것은 그때의 너가 아니라 그런 너를 사랑했던 나의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영상 초입에서도 언급했던 진눈깨비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눈과 비가 어지럽게 섞여서 이게 비인지 눈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리는 것을 진눈깨비라고 한다고 해요. 저는 그런 진눈깨비 같은 마음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너는 눈이었고 동시에 비이기도 했다 하고서요. 한겨울에 흩날리는 눈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평소에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이 공간, 공기를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저 빈 공간처럼 느껴지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눈이 내려서 하얀 점들로 그 공간들을 채우기 시작하면 비로소 풍성하고 세상이 가득 찬 듯한 감상을 받는 거예요. 제 오랜 첫사랑도 어쩌면 흩날리는 눈처럼 줄곧 비어있었던 제 마음을 아름답게 채우고 또 쌓여갔던 것 같아요. 고고한 환상으로 내리고 마음 한바닥에 내려앉아 질척하게 발을 붙잡는 것마저 눈의 모습이었던 거죠. 반면에 비로 말해보자면 사막이 떠올라요. 사막엔 비가 오더라도 바싹 마른 모래들이 비를 붙잡지 못하고 흘려내면서 땅이 젖어들지 못한다고 해요. 비가 지나가면 다시금 말라버린 사막은 어떤 새로운 생명도 새로운 만남도 반겨줄 수 없는 삭막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마냥 그 비를 애틋하게 기다리고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잠시나마 적셔주었던 그 비를. 그런 사막에 내린 비의 모습이 제가 오래도록 그 첫사랑을 떠나보내지 못했던 이유였지 않을까.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로부터 한참이 흐른 지금 현 시점에선 눈인지 비인지도 모를 그 감정을 마냥 기다리는 수동적인 사막보다는 스스로 그 어떤 것이든 받아낼 여력이 있는 능동적인 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이 단단해진다면 쌓이는 눈도 금세 녹여내고 내리는 비는 내 자신을 더 굳히는 역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로하여금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란 새싹을 틔워내고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영화 바다가 들린다와 제 첫사랑 이야기, 그 경험에서 느꼈던 생각들이었고요. 영화 내용과 제 경험의 유사함도 있지만 굳이 바다가 들린다를 함께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 제목에 있었어요. 어딘가 어색한 표현이잖아요. 바다가 보인다도 아니고 파도 소리가 들린다도 아닌 바다가 들린다. 이 문장이 영화의 내용과 메시지, 제 첫사랑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와닿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모습은 때로는 아픈 파도였다가 소중한 조약돌이었다가 애잔한 노을이기도 했거든요. 매번 다른 형태의 환상을 스스로 만들어왔던 거죠. 그렇게 이제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로 아울러 바다였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바다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고 아마 제 남은 인생에서 다시 보게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제가 먼저 찾지도 않을 거고요. 그럼에도 그 바다가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마음속엔 잔잔한 소리로 들려오는 거죠. 한때 나의 마음을 가득 메웠던 사랑이었고 난잡하게 어질러져 시도 때도 없이 눈에 발에 채이던 감정들이었지만 이제는 겸허히 그 모든 순간들을 인정하고 환상을 걷어낸 본 모습으로 마주하게 되면서 나를 더 성숙한 사랑으로,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비로소 그 흩뿌려진 진눈깨비 같던 마음을 예쁘게 차곡차곡 모아서 바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마음 한켠에 가지런히 정리하는 거죠.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서도 첫사랑에 대한 감정을 이 기회에 한번 돌아보고
자신만의 방식, 자신만의 언어로 정돈해본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 믿고 제 영상은 그런 과정에 아주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